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빅5입니다. 그래서 빅5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입력과 출력에 의해 정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는 알고리즘은 입력과 출력에 의해 정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이 기준은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것, 좀 더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분석해야 되는데, 알고리즘 분석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입니다. 즉, 이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두 개의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더 빨리 답을 주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이 시간 복잡도이고, 공간 복잡도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공간을 많이 사용하냐, 공간을 적게 사용할수록 좋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필요한 내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빅5입니다. 그래서 빅5를 이해하고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빅5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노트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알고리즘도 소개를 할 것이고, 알고리즘에 대한 흥미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라슈바라는 알고리즘과 머지소트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요한 알고리즘도 이번 그 빅5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머지소트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서 그 전에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에서 또 우리가 또 이 수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어떤 목표 또는 추구하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can we do better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이 수업이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can we do better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 싶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우리가 게임을 해도 그렇잖아요. 게임을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고, 또 지난번에 내가 했을 때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재미있고 펀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재밌어야 되겠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해결한 문제, 내가 그 만든 그 해결책이, 즉 그 해결책이 알고리즘인데 그 해결책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더 개선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만약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개발자, 훌륭한 컴퓨터 공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can we do better라는 관점을 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놓고 거기에 그 해결했다고 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가지고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뭔지부터 조금 다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홀로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암호 쪽으로 암호 기술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에 보면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암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과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 암호 기술에서는 되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구분의 핵심은 알고리즘은 혼자 하는 것이고 프로토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이고요. 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루는 프로토콜은 통신상의 메시지를 교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죠. 뭐 HTTP 프로토콜은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생각하는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그래서 알고리즘은 홀로 어떤 누군가 인터랙션이 없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는인데 이 수업에서 또 컴퓨터 공학에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진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일련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 알고리즘의 목적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입력과 출력을 통해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경시대의 문제들을 풀어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그 프로그래밍 경시대에서는 입력이 주어지고 그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런 출력이 주어진다는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수업에서도 문제는 입력과 출력을 통해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문제가 있으면 검색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n개의 수로 구성된 배열 A와 정수 K가 주어진다. 그러면 출력은 뭐냐면은 K가 배열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게 검색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출력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K가 배열에 있으면 위치를 반환해주고 없으면 -1을 반환해주는 형태로 출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주어지면 이 입력을 바탕으로 출력을 주는 여기서 원하는 출력을 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특성은 명확해야 돼요. 수행 과정이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유한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종료가 안 되는 건 그럼 알고리즘이 아니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good algorithm, 우리가 만들고 싶은
궁극적인 알고리즘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무조건 종료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무리, 이 학기의 마무리 쪽에 가면은 이제 PMP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halting problem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종료하는지 안 종료하는지를 판단하는 그 문제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은 당연히 유한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유한한지는 판단하기,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 종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종료는 궁극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계승 시간이거나 지수 시간이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켜놓으면 마치 무한루프 돌린 것처럼 종료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일주일, 한 달을 수행하게끔 내버려 두면은 궁극에는 종료가 돼서 원하는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 우리가 쓸까요? 안 쓰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좋은 알고리즘을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명확해야 되겠고, 수행 과정이 모호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거는 항상 갖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유한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여기 보면은 입력이 이렇게 될 때 출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우에, 모든 종류의 입력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는 출력을 주면 correct하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total correct 하는 게 있고 partial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확하다, 완전하게 정확하다. 근데 이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total이라는 건 뭐가 들어가냐면 요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료가 돼야 돼요. 종료가 된다고 증명이 되어 있고, 모든 종류의 입력에 대해서 기대하는 출력을 주면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total correct하다, totally correct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료하는지 모르지만 종료를 했을 경우에는 올바른 답을 항상 주면은 그거는 partially correct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 그 알고리즘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경시대회에서도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을 주어지는 값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을. 그러면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정확해야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프로그램 경시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이나 아니 형식화된 형태로 증명을 하진 않아요. 증명을 하지 않고 내가 몇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 뭔가 확신이 가져서 증명은 안 했지만 돌렸는데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내 알고리즘은 맞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알고리즘 프로그램 경시대에서 하는 것들은 모든 입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테스트들을 잘못 만들 수도 있고 부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원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incorrect한 알고리즘은 의미가 없냐? 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냐? 아니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 판별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 중에 그 확률적으로 소수인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이 뭐 99.999%예요. 그러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서 소수라고 판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 판별 알고리즘은 의미가 없냐?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빠르게 판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오류면 충분히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100%인 알고리즘 쓰려고 그러면 얘는 하루가 걸리고 얘는 1초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쓰겠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인코렉트한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은 최적의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사치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최단 경로를 찾는데 가장 최단인 경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최단 경로와 가장 가까운 거를 빠르게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최단 경로를 찾으려면은 모든 경우를 따질 수 있는데 모든 경우를 따지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 경우의 수를 다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다 검사를 하지 않고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 알고리즘을 봤더니 많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답을 주지만 좋은 답도 베스트는 아니지만 베스트와 가까운 답을 주지만 빠르게 찾아줄 수 있으면은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랙티컬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만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알고리즘이 유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종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종료를 안 하는 알고리즘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정확해야 되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알고리즘도 그 오류나 또는 매우 원래 정확하게 답을 주는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빠르고 또 그것의 어떤 그 주는 값, 그 답의 오차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알고리즘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서술. 알고리즘의 서술은 이런 식으로 말을 써서 그러니까 자연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일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A의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로 X와 비교한다. 비교한 과정에서 일치된 값이 있으면 true를 출력하고 끝까지 비교했지만 없으면 false를 출력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도 알고리즘을 서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알고리즘 서술하면은 복잡한 알고리즘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또 이 소스로부터 코드를 즉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한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을 서술할 때는 언어와 독립적인 의사 코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특정 언어에 디펜드하게 서술하게 되면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아주 세부적인 문법 때문에 알고리즘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독립적인 의사 코드를 가지고 이제 쉽게 그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사 코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제가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특정 언어로 숙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하도록 그렇게는 자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시스템적으로도 있고 채점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지만 한 가지 언어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일부는 있을지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특정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코드를 제시해서 설명을 실제 코딩을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제가 선호하는 자바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슬라이드에서 알고리즘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는 의사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능 분석인데요. 성능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장 그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A라는 문제가 있고 B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A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가, 나, 다, 라가 있으면 이들 간에는 우리가 비교를 하겠죠. B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 바가 있으면 나와 마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이냐라는 것을 따질 때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보면 A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과 B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능 분석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알고리즘인데 이게 무조건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능이 나쁜 알고리즘은 또 그렇다고 무조건 쓸모가 없냐?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능이 나쁘지만 정확한 알고리즘은 우수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전수조사라는 방법,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 어떤 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다. 그럼 모든 경로를 다 찾아서 그 중에 가장 짧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로를 다 따졌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면 이 알고리즘 어떻게 돼요? 정확한 알고리즘 되겠죠.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들은 그것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전수조사를 하면 모든 경우를 다 본 거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뭐 짧은 거, 가장 뭐 값이 작은 거, 가장 큰 거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조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면
시간적인 성능,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알고리즘이,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크기를 축소시키면 축소된 크기에 대해서는 컴퓨터에서는 빠르게 전수조사에도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는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것의 출력을 손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면 뭔가는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계산해주는 별도 또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능은 나쁘지만 정확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나쁜 알고리즘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테스트하는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능이 나쁜 알고리즘이지만 개발의 응용에서 해결한 문제 입력 크기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루는 응용에서 문제 입력을 봤더니 끼케야 따져봤자 총 정수 100개만 가지고 사용을 해요. 절대 n의 크기가 커지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n이 요만하게 작은 거야. 늘 그 범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의 알고리즘을 찾고자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나 뭐 더 빠른 알고리즘을 하나 그것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개발하기 평온한 것, 개발자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자가 아주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려면은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많이 노력을 해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내 응용에서는 그렇게 빠른 알고리즘이 필요 없으면은 그 개발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검증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효과적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발자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드는데 그 개발자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그 게임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발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성능이나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그걸 또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또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능을 분석할 때는 이제 실제적인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따질 때는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두 가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입력과 독립적일 수 있고 입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은 입력과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비용이 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입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에 따라 달라질 경우에는 최선, 평균, 최악의 경우 분석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최선의 경우를 분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고
평균의 경우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알고리즘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 비용이 가장 피부적으로 크리티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매번 빠르게 동작하다가 한 번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느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은 성능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성능이 좋은데 한 번은 왕창 느리면은 그거는 별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성능이 좋을 경우가 더 우수한 알고리즘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따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평균의 경우의 분석이나 최악의 경우 분석이나 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보통 최악의 경우를 많이 분석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선, 평균, 최악의 경우란 분석이 있는데 이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은 성능이 입력과 상관없이 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최선, 평균, 최악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최선, 평균, 최악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서는 보통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분석한다 라는 거고요. 성능 분석 결과로 알고리즘을 카테고리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능을 분석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능 수준별로.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빅5예요. 빅5. 얘는 선형 시간. 얘는 2차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들을 그룹핑 해주는 거예요. 요 내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2차 시간이면 다 같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는 또 그 성능 수준별로 분류하고 싶고 그것을 해주는 게 이제 설명들의 빅5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구조 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은 빅5가 뭔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특히 실행 시간 측정하여 두 알고리즘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행 시간 측정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제한 사항이 뭐냐면은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 구현할 때는 그 알고리즘을 또 제대로 효과적으로 구현했는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현해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성능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A와 B를 알고리즘 구현했는데 얘는 좀 잘 구현했고 얘는 잘 못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교하면은 공정한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현은 개발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실행 시간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발 환경, 언어, 실행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C 언어로 구현했을 때 비교하는 것과 자바로 구현했을 때 비교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개발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용자가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은 또 한 문제점은 카테고리 하는 것이 힘들어요. 얘는 1초 차이가 나고 얘는 2초 차이가 난다. 그럼 어떻게 분류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는데 얘가 좀 더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얘가 더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1초 빠른 거, 2초 빠른 거 어떻게 그룹핑 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 크기에 따라서 실행 시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아, 얘가 얼마나 선형적으로 시간이 증가하는지 또 그것이 아닌지는 이 실행 시간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또 우리가 유의미한 어떤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입력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하냐? 필요한 기본 연산수를 계산해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입력에 따라 필요한 기본 연산수. 그리고 이 기본 연산수는 의사 코드에서도 실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 입력을 나타내기 필요한 공간과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사용한 메모리 공간을 분석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게 공간 복잡도는 입력을 나타내는 공간 플러스 내부 사용 공간이에요. 그런데 입력을 나타내기 위한 공간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는 이 내부 사용 공간이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얼마나 적게 쓰냐, 많이 쓰냐. in place라는 개념이 있고 또 아닌 개념이 있죠. 뭔가 어떤 알고리즘 배열을 주는데 추가적인 공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입력 공간은 또 공간 복잡도에 들어가지만 비교할 때는 얘는 같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 입력을 인접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공간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의 내부적인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간 복잡도는 얘와 얘를 다 따지는데 비교로 나타낼 때 비교를 할 때는 얘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입력 자체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배열로, 어떤 거는 링크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